최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윤서연은 크리스탈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용돌이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YV그룹의 두 황태자 권태민과 권시우가 앉아 있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이 꿈꿀 법한 자리였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은 의무감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억지로 끌려 나온 맞선 자리는 숨막히는 침묵과 의미 없는 대화로 채워지고 있었다. 형인 권태민은 값비싼 시계를 흔들어 보이며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에 대해 과장 섞인 허세를 늘어놓았고, 동생인 권시우는 창밖의 야경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다. 서연은 입가에 희미한 비즈니스용 미소를 걸친 채 머릿속으로는 복잡한 M&A 서류의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감정의 낭비는 가장 비효율적인 행위였고, 지금 이 순간은 그 비효율의 극치였다. 윤서연 씨는 와인의 조예가 깊으신가 봅니다. 역시 업계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취향도 남다르시군요. 권태민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는 서연의 직업을 칭찬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이 정도는 알아봐줘서 고맙다는 오만함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가볍게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조애라기보다는 모든 것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직업병에 가깝습니다. 이 와인은 1982년산 패트리스 좋은 빈티지이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열기에는 조금 과한 선택 같군요. 권태민 전무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평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과하다는 한마디에 권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던 의도가 정확히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 영리하고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속 좁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은 두 형제가 아닌 방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두 형제의 경호원으로 따라온 듯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형제와는 달리 그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외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이 방 안에 누구보다도 위험하고 단단한 존재임을 느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흑표범처럼 고요함 속에 맹렬한 긴장감을 감추고 있었다. 서연은 수많은 기업의 CEO와 임원들을 상대해왔다.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이골이 난 그녀였지만 저 남자는 달랐다. 그의 눈빛은 훈련된 군인이나 용병에게서나 볼 수 있는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저 거친 사람이 아니라 극도로 잘 재련된 칼날 같은 느낌을 주었다. 저런 인물이 왜 재벌가의 철부지 아들들을 경호하고 있는 걸까? 서연의 분석적인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한도준이라고 권태민이 무심하게 그를 소개했었다. 이름마저도 그의 분위기처럼 군더더기 없이 단단했다. 바로 그때였다. 젊은 웨이터 한 명이 긴장한 얼굴로 메인 요리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YV그룹의 후계자들을 모시는 중압감 때문이었을까? 그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꼬이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웨이터는 카펫의 경계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트레이 위에 뜨거운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와 와인잔들이 전부 서연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권태민은 의자를 뒤로 빼며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몸을 사렸고, 권시우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가는 찰나 방구석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한도준이라는 남자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로 두 걸음 만에 서연의 옆에 도달했다.
그는 쏟아지는 음식물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는 무식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손으로 웨이터의 팔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지탱했고, 다른 한 손은 번개처럼 뻗어 기울어진 트레이의 밑을 받쳤다. 아슬아슬하게 공중에서 멈춘 음식과 잔들은 단 하나도 쏟아지지 않았다.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소라는 없었다. 소음도 없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완벽한 통제만이 있었을 뿐이다. 권태민이 이런 멍청한 녀석이라며 웨이터에게 소리치려는 순간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웨이터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고, 웨이터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사과한 뒤 주방으로 사라졌다. 도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방 구석의 제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놀란 것은 그의 빠른 반사신경 때문만이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불필요한 행동을 배제한 효율적인 움직임, 그리고 약자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 권태민의 허세 가득한 말보다, 권시우의 예술가적인 무관심보다 방금 전 그 짧은 순간에 보여준 한도준의 모습이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 밴 품격과 절제된 힘은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완성된 자의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 맞선 자리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서연은 더 이상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방 구석의 그 남자에게로 쏠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서 있었지만 이제 서연의 눈에는 그가 이 방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중심처럼 보였다. 잠시 후 서연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녀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의사에 권태민의 표정이 다시 한번 구겨졌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가 방을 나서기 위해 문으로 향할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도준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은 깊은 심연과도 같아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편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경계심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 눈빛이 그녀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버렸다는 사실이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자신의 차에 올라탄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맞선은 완벽한 실패였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은 한도준이라는 이름과 그 정체 모를 경호원의 강렬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살아온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던져진 순간이었다. 윤서연이 떠난 VVIP 룸 안 권태민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웨이터의 실수를 탓하고 있었다. 권시우는 이미 영혼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방의 온도를 지배하던 그림자 한도준이 움직였다. 그는 두 형제에게 다가가 짧게 말했다. 도련님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호원 이상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레스토랑을 빠져나가고 10분 후 한도준 아니 권지혁은 전혀 다른 공간에 서 있었다. YV 그룹 본사 최상층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의 비밀 집무실이었다. 방금 전에 딱 맞는 검은 정장은 사라지고 그의 몸에는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회색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가 걸려 있었다. 경호원의 날카로움은 그대로였지만 그 위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군주의 위엄이 더 씌워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YV그룹의 정보보안팀장과 그의 비서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플로우와 암호화된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연극은 어땠나?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두 아들이 아닌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 도련님 주변의 통신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맞선 상대로 나온 윤서연 애널리스트는 프로필보다 훨씬 더 예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권지혁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맞선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내부 정보 유출에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오른 두 아들을 미끼로 던진 고도로 계산된 함정이었다. 누군가 YV그룹의 차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경쟁사인 노바캐피탈에 넘기고 있었고, 그 정보의 흐름은 기이할 정도로 권 씨 일가의 동선과 겹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윤서연,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더군. 와인 한 잔으로 사람의 허영심을 꿰뚫어 봤어. 그는 잠시 아까의 장면을 떠올렸다. 모두가 쏟아지는 음식에 놀라 피할 때 그녀만이 유일하게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다. 그 눈빛,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체해서 구조를 파악하려는 듯한 그 지적인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일과 무관한가? 정보팀장이 대답했다. 네, 회장님. 윤서연 씨는 현재까지는 깨끗합니다. 오히려 그녀의 소속사인 오라이언 컨설팅이 최근 노바 캐피탈과 대규모 자문 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에 권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턱짓했다. 노바 캐피탈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 그리고 오늘부터 윤서연 애널리스트를 예비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신뢰는 사치였고 모든 인간관계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분석하는 데이터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먼지 한 톨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서류는 칼같이 각을 맞춰 놓여 있었다. 어젯밤의 불쾌한 맞선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모든 세포는 눈앞의 새로운 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오라이언 컨설팅의 대표가 직접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프로젝트 파일을 건넸다. 서연 씨 자네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네. 클라이언트는 노바 캐피탈 타겟은 YV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YV 바이오로직스야. 대표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팀원들이 숨을 삼켰다. YV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았다. 그런 곳을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오히려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일수록 그녀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재미있겠네요. YV의 늙은 사자 권상철 부회장과 젊은 피라는 권지혁 회장 둘 중 누가 상대가 될지 궁금하군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이미 그 젊은 피와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며칠 후 양측의 첫 공식적인 협상을 가장한 탐색전이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YV 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특허 포트폴리오, 심지어 주요 연구원들의 논문까지 전부 분석하여 수십 가지의 공격 루트를 설계해 놓았다. 노바 캐피탈의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YV 그룹 측의 접속을 기다렸다. 잠시 후 화면에 YV 그룹의 로고가 떠올랐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카메라는 꺼져 있었다.
화면에는 단조로운 이름 아이콘 하나만 떠 있을 뿐이었다. 권 지히요크.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만으로도 공간을 장악하는 듯한 서늘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음성이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지.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논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YV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고평가되었으며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인해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공격은 정교하고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화면 너머의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서연의 말이 끝날 때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더 깊은 통찰력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데이터로 그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서연 씨가 제시한 데이터는 지난 분기까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극비리에 체결한 유럽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반영하면 기업 가치는 당신들의 계산보다 최소 35% 이상 상승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계약은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극비 정보였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그녀의 다음 공격 루트를 미리 차단하고 역습을 가해왔다.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적수와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목소리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허를 찌르는 타이밍까지. 서연은 평생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YV 그룹의 연결이 끊어지자 서연은 멍하니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온몸에 진이 빠져나갔지만 동시에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전쟁이 될 거야. 그녀의 눈은 전의로 불타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가인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만났음을 직감했다. 그 상대가 며칠 전 자신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위기를 통제했던 그 경호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밤 11시가 넘은 오라이언 컨설팅 사무실은 전쟁터의 고요함을 닮아 있었다. 윤서연은 홀로 남아 끝없이 펼쳐진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YV 바이오로직스는 강철의 요새와도 같았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만으로는 흠집조차 내기 어려웠다. 권지혁 회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대는 그녀가 던지는 모든 창을 완벽한 방패로 막아내고 있었다. 패배의 쓴맛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서연은 클라이언트인 노바 캐피탈이 제공한 내부 자료까지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보통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신뢰하고 시작하지만 이번 상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모니터의 한 구석에 멈췄다. 이상한 암호화 파일이었다. 단순한 재무 자료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파일의 생성 경로와 수정 기록이 비정상적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가볍게 뛰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파일의 암호를 풀어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것이 들어있었다. YV 바이오로직스의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바 캐피탈이 지난 몇 년간 여러 기업을 상대로 벌여온 추악한 시장, 교란 행위와 그 자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들의 목록이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끝에는 YV 그룹 내부의 누군가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적대적 M&A가 아니었다.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약탈자가 결탁한 YV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정보를 분석하면 YV 그룹을 공격할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독이 든 성배이기도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해당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녀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지하 주차장은 스산한 공기로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서연은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며 무심코 주변을 살폈다. 너무 조용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에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차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육중한 그림자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윤서연 씨, 잠시 얘기 좀 하시죠.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가진 거 순순히 내놓으면 얌전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괜한 생각은 마시고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녀가 방금 손에 넣은 USB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서연은 핸드백을 고쳐주며 시간을 벌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한 명이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핸드백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하지만 상대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그녀의 저항은 곧바로 제압당했고 다른 한 명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바로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라이트가 꺼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는 그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바로 한도준이었다. 그는 경호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발견한 최상위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그 여자에게서 손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괴한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대를 얕잡아보고 비웃었다. 어디서 나타난 영웅 나으리신가?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준이 움직였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외과 수술에 가까웠다. 서연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를 향해 두 걸음 만에 거리를 좁힌 그는 상대의 손목을 꺾어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동시에 팔꿈치 관절을 가격해 무력화시켰다. 다른 한 명이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었지만 도주는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팔을 안쪽으로 파고들어 손목을 제압했다.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오직 상대의 전투력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동작들 뿐이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두 명의 장정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도주는 그 과정에서 칼날에 팔뚝을 스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본 후 충격으로 굳어있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명백한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그의 팔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닿았다. 피가 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다. 도주는 무심하게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괜찮습니다. 그는 또다시 그렇게 말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안 괜찮아요. 우리 집으로 가요. 당장 치료해야 해요. 그녀의 행동은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은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하다 다쳤다는 사실이 그녀의 단단한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서연의 아파트는 그녀의 성격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차가운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와 방금 전의 폭력적인 상황이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서연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의 앞에 앉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그녀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서연이 소독솜으로 상처 주변의 피를 닦아낼 때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단단한 팔뚝에 닿았다. 그의 피부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열기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 힘줄.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들. 그의 몸은 그가 살아온 거친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떻게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YV 그룹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소를 관찰하는 것이 내 일입니다.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었고 그의 대답은 진실인 동시에 거짓이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그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결정은 회장으로서의 판단이 아닌 권지혁 개인의 판단이었다.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던 서연의 손길이 끝났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 소독약 냄새와 그의 희미한 채취가 섞여 아찔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호기심도 경계심도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감정의 불꽃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한도준은 윤서연의 그림자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휴대폰에는 간결한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지하 주차장, 출근길을 경호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가 아파트 로비를 나서자 어제와 같은 검은색 세단과 그 앞에 기대어 서 있는 그가 보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지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수석 문을 직접 열고 탔다. 그를 단순한 운전기사나 경호원으로 대하고 싶지 않은 그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마음 때문이었다. 차 안의 침묵은 어색했지만 무겁지는 않았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고요한 동행이 며칠간 반복되면서 그들의 세계에는 미세한 균열과 함께 새로운 규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한도준 씨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도준 씨라고 불렀고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을 말없이 틀어주었다. 퇴근길에 그녀가 피곤해 지쳐 잠이 들면 그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부드럽게 운전했다. 한 번은 그녀가 회의 자료에 파묻혀 저녁을 거른 채 퇴근하는 길에 혼잣말처럼 따끈한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려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 세웠다. 최고급 레스토랑만 다닐 것 같은 남자. 총알도 막아낼 것처럼 단단한 남자가 비좁은 포장마차 의자에 어색하게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먹는 모습은 비현실적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의 보호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익숙함이 위험할 정도로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 기묘한 공생 관계의 이면에서는 윤서연과 권지혁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다. 권지혁 회장은 유령과도 같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결정은 언제나 강철처럼 단호하고 칼날처럼 예리했다. 서연이 YV 바이오로직스의 약점을 파고들면 그는 귀신같이 그 약점을 보강하거나
아예 판을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계약을 터뜨렸다. 지친 퇴근길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무심코 도준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권지혁이라는 사람 정말 악마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아니라 꼭 인공지능 같아요. 내 모든 수를 미리 읽고 다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니까요. 오만하고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분명해요. 그녀의 불평을 듣는 동안 도준 즉 권지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페르소나에 대한 칭찬 아닌 칭찬을 듣는 기묘함,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씁쓸함이 뒤섞였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최대한 무심한 척 대답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요, 그냥 성격이 못된 거겠죠. 서연이 쏘아붙였다. 권지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YV그룹의 심장부에서 권지혁은 악마라는 그녀의 평가에 걸맞은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을 소집해 노바 캐피탈의 자금줄에 대한 총공세를 명령했다. 노바 캐피탈의 자금을 대는 유럽계 헤지펀드의 비리 자료를 언론에 흘려 동시에 그들이 인수를 위해 담보로 잡은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하도록 윤서연 팀이 정신 차릴 틈도 주지 마. 그의 지시는 냉혹했다. 어젯밤 자신을 치료해주던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포장마차에서 처음으로 보았던 그녀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면서도 그는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는 한치의 감상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YV그룹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변수를 통제해야만 했다. 그녀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더 가차없이 짓밟아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회장으로서의 의무와 한 남자로서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는 인물이 있었다. YV그룹의 부회장이자 권지혁의 유일한 혈육인 숙부 권상철이었다. 그는 인자한 얼굴 뒤에 서늘한 야심을 숨긴 채 이 모든 혼란을 조율하는 인형사였다. 그는 집무실에서 난초에 물을 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노바 캐피탈 쪽이 아주 죽을 맛이겠더군. 우리 조카가 아주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어. 하지만 너무 걱정 말게. 내가 조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미끼를 하나 던져줄 테니 윤서연이라는 그 애널리스트 아주 흥미로운 패가 될 것 같아. 그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권지혁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카에게 조언했다. 지혁아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오라이언 컨설팅의 윤서연이라는 자,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 너무 자극해서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의 말은 조카를 위하는 충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권지혁이 윤서연에게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둘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교묘한 이간질이었다. 그는 두 개의 칼날이 서로를 향해 부딪혀 함께 부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서연은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권지혁 회장이 터뜨린 반격은 치명적이었다. 노바 캐피탈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어두워진 거리 회사 건물 맞은편에 어김없이 그 검은색 세단이 정차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세상의 모든 혼란과 상관없다는 듯 묵묵히 서 있는 한도준의 실루엣이 보였다.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무자비한 적 권지혁.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보호자 한도준.
서연은 이 극단적인 두 남자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 두 사람이 사실은 동일 인물이라는 끔찍한 진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구원자처럼 느껴지는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권상철 부회장이 놓은 덫은 잔인할 정도로 정교했다. YV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언론은 연일 YV그룹 황태자 산업 스파이 혐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권태민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것처럼 조작된 해외 송금 내역과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이메일은 그를 빼도 박도 못하는 배신자로 만들었다. 권상철은 비통한 얼굴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가문의 수치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승리자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권지혁은 윤서연을 그녀의 아파트 앞에 내려주고 차를 돌리던 중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독사가 새끼를 물었습니다. 짧은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경호원 한도준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와 얼음 같은 냉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 시간은 없었다. YV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이사들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한쪽에는 노바 캐피탈 측과 함께 윤서연의 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하며 권씨 일가를 몰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회의실 안의 풍경을 관망했다.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인 권태민, 비극의 주인공처럼 연기하는 권상철.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이 상황을 알면 한도준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권상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리며 권태민의 해임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있어서는 안 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경호원의 검은 정장 차림을 한 한도준이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웬 놈이냐 경비는 뭘 하는 거냐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권상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윤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왜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한도준은 그 모든 소란과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그에게 종속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분노하는 권상철을 스쳐 지나갔다. 충격에 빠진 권태민의 옆도 말없이 지나쳤다. 그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긴 테이블에 가장 상석 주인이 비어있는 회장석이었다. 그는 회장석 뒤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방금 전까지 자신을 올가매던 경호원이라는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듯 정장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몸의 중심을 바로잡고 꼿꼿하게 서자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용히 자신을 감추던 그림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호령하는 절대 군주의 위압감이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경호원의 절제된 음성이 아니었다. 화상회의 너머로 서연의 허를 찔렀던 서늘하고 깊은 울림을 가진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권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숙부님 잠시 제 자리를 맡아주셨군요. 이제 그만 비켜주시지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숙부님, 제 자리 모두가 혼란에 빠진 순간
권지혁의 비서실장이 그의 뒤에 서서 선언했다. YV그룹의 총괄 회장 권지혁이십니다. 그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권상철의 인자하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얼굴에는 사리와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윤서연의 시간은 완벽하게 멈춰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광경만이 비현실적인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남자, 서툰 위로를 건네던 남자, 포장마차에서 희미하게 웃던 남자, 자신이 의지하고 설레고 혼란스러워했던 그 남자, 한도준. 그리고 화면 너머에서 자신을 몰아붙이고 증오하게 만들었던 무자비한 적수, YV그룹의 회장 권지혁. 그 두 사람이 지금 하나의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것은 마치 세상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절대적인 절망감과도 같았다. 혼란스러운 회의실의 반대편 끝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침내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변명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계획했고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자의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물론 이 세상 모두를 상대로 완벽한 체스 게임을 벌였고 방금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외친 것이었다. 권지혁의 등장은 YV그룹 이사회 회의실을 완벽한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는 그 혼돈의 중심에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숙부인 권상철에게서 의장석을 돌려받은 뒤 단 하나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권태민의 혐의를 완벽하게 뒤집는 오직 그룹 총수만이 접근 가능한 서버의 접속 기록이었다. 정보가 유출된 바로 그 시각, 권태민은 그룹과 전혀 무관한 해외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사태를 수습하며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노바 캐피탈의 적대적 M&A 시도를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한순간의 전세는 역전되었다. 승리를 눈앞에 뒀던 윤서연의 팀은 참담한 패배를 맞이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서연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감정이 소거된 듯한 공허한 얼굴이었다. 권지혁은 승리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녀의 그 텅 빈 표정이 수천 개의 비난보다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서연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마치 그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녀의 그 완벽한 무시가 그 어떤 원망보다 더 깊은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권지혁은 깨달았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권지혁은 YV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그녀가 올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는 기다려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나타났다. 밤의 차가운 공기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소리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M&A 전문가답게 상황을 분석하듯 차분하고 날카롭게 그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군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 위험에 빠진 나를 구해주는 영웅 행세,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보호자 역할까지. 제가 노바 캐피탈의 정보를 빼내기 좋은 미끼였나요? 권지혁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을 위험하게 만든 건 내 계획이 아니었소. 그리고 당신을 구한 건 진심이었소. 진심, 당신 같은 사람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그 진심 덕분에 저는 바보 같은 여자처럼 당신을 동정하고 제 적에 대한 정보를 술술 불어댔죠.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아직 숙부의 꼬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터였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의 눈에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에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얼음 같던 내 세상에 당신이 들어와서 금을 가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 한도준이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뱉었다.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내가 알던 사람은 한도준이지 당신이 아니니까.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고 그 순간 그들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윤서연은 오라이언 컨설팅 대표에게 YV 그룹 프로젝트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개인적인 이유라는 말 외에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휴대폰에서 한도준이라는 이름과 그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그것은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한편 권지혁은 거대한 회장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권태민은 자신을 구해준 아버지에게 감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아들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그리고 최악은 숙부 권상철과의 만남이었다. 권상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조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혁아, 네가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조카를 의심했구나. 이 숙부를 용서해다오. 그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권지혁은 그저 차갑게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텅 빈 빛의 군집으로 보일 뿐이었다. 진실이라는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고 이제 폐허 위에 홀로 서서 보이지 않는 진짜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외로울지도. 윤서연의 세상은 무너진 채로 멈춰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YV 그룹 프로젝트의 실패는 그녀의 완벽했던 커리어에 처음으로 새겨진 오점이었고 한도준 아니 권지혁이 남긴 배신감은 그녀의 심장에 밝힌 얼음 파편과도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지만 분석가의 본능은 잠들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사회의 모든 장면들이 저절로 재구성되고 복귀되었다. 이상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특히 조카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통해하던 권상철 부회장의 모습. 그 연기는 너무나 훌륭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진심으로 가문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내부에서 사태를 수습하려 했을 것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적들이 보는 앞에서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YV 그룹을 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룹을 벼랑 끝으로 미는 행위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암호화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프로젝트가 실패한 후 들여다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노바 캐피탈의 더러운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일 속 유령 회사들의 자금 거래 날짜와 언론에 공개된 권상철 부회장의 공식적인 대외 활동 기록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바늘 구멍만 한 틈을 거액의 자금이 한 조세회 피처의 계좌로 송금된 날 권상철은 지방의 공장 시찰을 간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해킹에 가까운 실력으로 파고든 결과 그가 탑승했던 전용기의 항로 기록에는 공식 목적지와 다른 곳 바로 그 조세회 피처로 유명한 작은 섬나라에 잠시 기착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꼬리가 너무 길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아주 작은 실수를 남긴 것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 진짜 배신자는 권상철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YV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조카인 권지혁을 끌어내리고 그룹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비밀 집무실에서 깊은 고립감에 빠져 있었다. 숙부를 향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권상철은 수십 년간 YV 그룹에 몸담아온 늙은 여우였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줄 알았고 그룹 내의 모든 충성스러운 인물들은 그의 사람들이었다. 권지혁이 무언가 조사를 시작하려 하면 그 정보는 귀신같이 숙부의 귀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성 안에서 완벽하게 포위된 왕이었다. 그는 윤서연을 공격했던 괴한들을 잡아 신문했지만 그들은 그저 돈을 받고 움직인 하수인들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그들은 서연을 해치라는 명령이 아닌 그녀가 가진 데이터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 그 말은 즉 배신자가 윤서연이 자신들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권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보안팀보다 외부인이었던 윤서연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그 뛰어난 분석력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어떤 설명도 변명도 없이 그저 시간과 장소가 적힌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약속 장소는 문을 닫은 한적한 갤러리였다. 서연은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지독한 게임의 결말을 알아야만 했다. 갤러리 중앙에 권지혁이 서 있었다. 경호원의 모습도 회장의 모습도 아닌 그저 지쳐 보이는 한 남자였다. 그는 사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오. 하지만 윤서연 씨 당신과 나는 제3자에게 노란한 거요. 그는 자신이 왜 경호원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룹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서연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제게 뭘 원하시죠? 또 다른 장기말로 써먹고 싶으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거짓이나 속임수도 없었다. 오직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프로페셔널한 능력이 필요하오. 나는 지금 내부에 눈과 귀가 모두 막혀 있소. 당신만이 이 모든 판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 그는 테이블 위로 얇은 태블릿 하나를 밀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소. YV 그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진 모든 원본 데이터 필터링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정보 전부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진실, 전부를 말이오. 태블릿 화면에는 피아로제티 NIGHTING라는 파일명이 떠 있었다. 그의 비밀 조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연은 태블릿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상처받은 마음은 그를 밀어내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 분석가의 본능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진실이 주는 유혹은 거부하기에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태블릿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파일의 잠금을 해제했다. 그들 사이에 흐르던 분노의 열기는 사라지고 대신 목숨을 건 게임을 함께 시작하게 된 두 전략가의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불안정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의 동맹은 강철로 만든 기계처럼 차갑고 정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윤서연을 이끌었다. 그곳은 YV 그룹의 어떤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지 않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첨단 기술의 요새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둘만의 전쟁 상황실을 꾸렸다. 윤서연은 전략가였다. 그녀는 권상철의 자금 흐름과 통신 패턴을 분석하여 그의 다음 행동 반경을 예측했다. 권지혁은 전술가였다. 그는 숙부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고 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조를 이용해 역정보를 흘릴 줄 알았다. 그들의 협업은 완벽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서연이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공격 루트를 제시하면 지역은 숙부의 교활함을 이유로 더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지역이 내부자의 직감으로 함정을 파려 하면 서연은 그것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며 반대했다. 그들의 논쟁은 불꽃 튀는 지적 스파링과도 같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증거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여우를 사냥하기 위해 덫을 놓기로 결정했다. 계획은 대담했다. YV 바이오로직스가 암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가짜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이 기술의 가치는 YV 그룹 전체를 몇 번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서 권상철이 이 미끼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였다. 그들은 진짜처럼 보이는 연구 데이터와 임상 실험 보고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이 며칠 동안 이어졌다. 텅 빈 안전가옥에는 키보드 소리와 가끔씩 오가는 낮은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늦은 새벽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던 서연이 모니터 앞에서 잠시 졸자. 지역은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서연은 어깨의 온기를 느끼고 소파 반대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깊은 눈과 마주쳤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억눌러왔던 감정과 위험한 끌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복잡한 연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함정을 위한 가짜 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서연은 YV 그룹의 과거 아카이브에 접근해야만 했다. 수십 년 된 낡은 디지털 파일을 뒤지던 그녀의 손가락이 우연히 한 파일 위에서 멈췄다. 보안 등급 SSSYV 화학 공장 사고 보고서. 단순한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권지혁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던 시절에 일어난 폭발 사고에 대한 보고서였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로 종결되었지만 파일의 가장 마지막에 첨부된 비공식 조사 기록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고로 사망한 수석 연구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극도로 위험한 불법 화학 실험을 강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권지혁의 아버지는
회사의 명예와 연구원의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진실을 덮고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왜? 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보고서를 지역에게 보여주었다. 지역 역시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 사망한 연구원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사망자의 이름은 권인철, 그의 단 하나뿐이었던 작은아버지, 즉 권상철 부회장의 친형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 순간 맞춰졌다. 권상철은 평생 자신의 형이 권지혁의 아버지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그의 연구 성과를 빼앗기 위해 권지혁의 아버지가 고의로 사고를 위장해 형을 죽이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누군가가 아마도 노바 캐피탈의 배후 세력이 수십 년 동안 권상철에게 이 거짓된 이야기를 주입하며 그의 증오를 키워왔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모든 행동, 수십 년간 숨겨왔던 복수심, 그리고 YV 그룹을 파괴하려는 이 모든 계획은 탐욕이 아닌 뒤틀린 정의감과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배신자가 아닌 형의 원수를 갚는 심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적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거짓과 비극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권지혁은 이제 자신의 숙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과거의 그림자와도 싸워야만 했다. 그들이 설계한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덫은 이제 단순한 사업상의 함정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뒤틀린 신념과 한 가문에 묻혀 있던 비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잔인한 진실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회장의 냉정함이나 경호원의 단단함이 없었다. 가문의 유령과 마주해야 하는 한 남자의 고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역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위험한 게임의 유일한 파트너,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비극의 막을 올리는 일만 남아 있었다. 덫은 놓아졌고 늙은 여우는 예상대로 움직였다. 권지혁과 윤서연은 안전가옥의 모니터 너머로 권상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가짜 정보에 접근했고 곧바로 암호화된 라인을 통해 노바 캐피탈의 배후와 접선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원본 데이터를 넘기는 대가로 합병 후 YV 그룹의 경영권을 요구했다. 그의 탐욕은 마침내 꼬리를 잡혔다. 그가 직접 정한 거래 장소는 권씨 일가의 본가,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선대 회장, 즉 권지혁의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서재였다. 그곳은 숙부와 아버지가 젊은 시절 YV 그룹의 미래를 함께 그리던 추억의 장소였다. 권지혁은 숙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신성한 장소에서 아들의 손으로 직접 회사를 팔아넘기게 만들려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약속된 시간, 권상철이 서재에 들어섰을 때 그는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거래를 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어둠이 아니었다. 서재 중앙 선대 회장의 낡은 가죽 의자에 권지혁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서연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었다. 권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내 놈들이 어떻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서재의 공기를 갈랐다. 숙부님, 프로젝트 키메라는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숙부님을 위해 준비한 무대였지요.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로 낡은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수십 년 전 YV 화학 공장 사고 보고서였다.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명예와 숙부님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권상철은 보고서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 근육이 비틀리며 경련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증오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거짓말, 내 아비가 만들어낸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내 놈의 아비가 내 형님의 천재적인 연구를 훔치기 위해 그를 죽였다.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신 분이 계셨다. 이 모든 것이 내 아비의 탐욕 때문이라고 그의 절규 속에서 권지혁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그분이 누굽니까? 숙부님의 인생을 통째로 거짓 속에 가둔 그 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이성을 잃은 권상철의 입에서 마침내 그 이름이 터져 나왔다. 한상진 회장님, 내 아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몰락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상진, 수십 년 전 아버지에게 패배하여 파산하고 해외로 도망쳤던 라이벌. 그가 노바 캐피탈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숙부의 슬픔을 무기로 삼아 수십 년에 걸친 복수극을 벌여왔던 것이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평생을 바친 복수가 한낱 이용당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순간 권상철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이성은 끊어졌고 눈에는 짐승과도 같은 광기만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이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너 때문에 내년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황동 편지 칼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윤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안 돼 권지혁의 외침과 함께 그는 몸을 날려 윤서연을 밀쳐냈다. 피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숙부의 공격을 막아섰다. 푸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고통에 찬 그의 숨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권지혁의 눈이 순간 커졌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숙부의 손목을 부러뜨려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이 서재로 쏟아져 들어왔다. 자신의 손에 묻은 조카의 피와 쓰러진 권지혁을 본 권상철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권지혁에게 달려갔다. 지혁 씨 정신 차려요. 지혁 씨, 그녀의 손이 그의 상처를 막았지만 붉은 피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권지혁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았다. 가문의 비극은 마침내 끝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시간은 응급실의 하얀 벽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윤서연은 수술실 램프의 붉은 빛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녀의 손과 옷에는 아직 권지혁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 끈적하고 비릿한 감촉이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그녀는 차라리 자신의 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권상철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YV그룹을 뒤흔든 거대한 음모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지만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폐허 위에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상처만이 가득했다. 복도 저편에서 권태민과 권시우가 넋이 나간 얼굴로 달려왔다. 그들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찌른 범인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때는 서로를 질투하고 경쟁했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통된 공포와 거대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지친 얼굴로 나왔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과다출혈로 아직 위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감은 곧바로 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중환자실의 유리창 너머로 권지혁은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채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미동도 없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차마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배신감에 분노하고 그의 계획에 휘말린 것을 억울해했던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그를 향한 깊은 걱정과 연민,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한도준이든 권지혁이든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상처를 본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그에게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MA 전문가 윤서연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한 여자일 뿐이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다. YV그룹은 권지혁의 충직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연일 YV그룹 가문의 비극을 대서특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이 밝혀진 후 YV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안정세로 돌아섰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게 제 갈 길을 갔다. 서연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민과 권시우 형제와 함께 복도를 지켰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며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특히 권태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철없던 허세는 사라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아픔을 겪으며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권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미세한 감촉에 잠에서 깬 서연은 그의 눈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권지혁은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울지 마시오. 당신은 웃는 게 훨씬 예쁘니까.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몇 주 후 권지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 동안 YV그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병상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두 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 오랜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적수도 불안정한 동맹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였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한 속삭임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깊은 신뢰로 완성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지역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 조금 수척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혁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가 이겼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소. 이 상처들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권상철은 감옥에 갔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가족과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말에 서연은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혁은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동화처럼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 것이다. 때로는 과거의 악몽에 시달릴 것이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아파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거대한 비극의 폐허 위에서 그들의 사랑은 상처를 먹고 자라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형태로 피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어른들의 사랑의 시작이었다.